오늘은 문학 이론, 아니 이론이라기보다는 용어죠. 용어에 대한 설명,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감정이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문학 작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학과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뭐 근데 이게 설명이 알기는 알겠는데 요거다라고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좀 애매한 구석은 조금 있습니다. 이걸 객관적 상관물로 봐야 돼, 감정이입으로 봐야 돼, 이러는 거거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 뭐 옆에 이렇게 막 써 있는데 그런 거 버리고, 자, 원래는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햄릿과 그의 문제라는 그 조그만 글에서 사용된 용어로, 뭐 굳이 얘기한다면 실생활에 있어서의 정서, 문학 작품에 구현된 정서의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어떤 특별한 정서를 나타낼 공식이 되는 한때의 어떤 사물, 상황, 요것도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으로서 바로 곧장 정서를 뭐해? 환기라는 것은 불러일으키다, 공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인물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바뀌게 하는 거예요. 제시된 외부적 사실들을 말한다 까지가 엘리어트가 얘기한 거에 대한 설명이라면, 수능에서는 내지는 시험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인물 또는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나 자연물이다. 문제는 똑같이 환기라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해합시다.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 풀 때예요.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엘리어트가 아니라, 자, 독일의 심리학자 립스와 포르케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학상의 원리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는 뭐예요? 원리예요. 아깐 대상이었고요. 이것은 인간이 대상에게 자기의 감정을 뭐하고 이입하고 뭐한다? 공감함으로써 아름다움이 성립되고 예술이 예술로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능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은 좀 쉽게 가자. 쉽게 가서 뭐해? 그냥 어떤 인물 또는 화자가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점 하나. 자, 객관적 상관물은요, 정서가 어떻게 일어나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감정이입은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요걸 가지고 체크합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문제집이라든가 이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 있다. 객상이라고 합시다. 편하게.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 이만큼이면 감정이입은 감이라고 쓸게요.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정도이다. 따라서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얼핏 보면, 그러면 감정이입은 100% 객관적 상관물이고, 객관적 상관물 중에는 감정이입이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뭐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기는 맞아요.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어떤 구별점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걸 이제는 시험 문제 낼 때는 원래는 감정이입도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로 보면 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데,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마지막 5번이 감정이입이야. 그 답은 몇 번이야? 감정이입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도 들어가면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 중에 하나라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를 못 낸다고요. 그러니까는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은 구별점을 짓자라고 할 때 객관적 상관물은 암시하고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면 감정이입은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무엇은 최후의 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대요. 자, 그럼 이 풀벌레 소리는요, 그냥 풀벌레 소리예요. 그죠?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고요. 그죠? 메뚜기가 우는 소리고요. 이 풀벌레가 우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기억을 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버지가 최후, 침상 없는 최후의 밤 돌아가셨네. 돌아가셨고 우리는 거기서 뭐해? 울음을 다 우네. 그런데 누구도 울어? 풀벌레도 우네.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우리 애가 우는 것과 같은 거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써?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네. 야,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다면 엄청나게 우는 거겠네. 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풀벌레 소리는 화자의 울음, 슬픔이 엄청나다는 것을, 슬픔이 엄청나고 울음소리가 엄청나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오케이? 자, 슬프다 안 슬프다라는 말이 여 안에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런데 울어라 울어라 새어 자고 일어 울어라 새어 널라와 시르 만나도 자고 일어 우는라. 우는구나 새어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어. 운대요. 새가 지저귀는 거죠. 새가 지저귀는 건데 얘는 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대요. 자, 여기서는 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서와 관련된 단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나도 울고 너도 울죠. 나도 운대매요. 그렇다면 결국 뭐야 이거는 울고 싶은 내지는 울고 있는 나의 감정을 새에다가 직접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서, 운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런 경우는 감정이입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감정, 정서와 관련된 단어가 내지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노출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가를 가지고서나 챙겨놓고 들어가세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유리왕의 황조가가 있어요. 그죠? 황조가를 보면요. 암수가 정답게 놀고 있어요. 지저귀고 있어. 근데 나는 어때요?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 새는 지저귀고 있고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새에다가 내 감정을 집어넣었어요? 아니죠. 상황이 반대죠. 그 반대를 통해서 나의 외로움과 어떤 슬픔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각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새가 두 마리가 지저귀고 있는 것은 암수 꾀꼬리가 정답게 지저귀고 있는 것은 감정이입일까요? 아니죠.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문학용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